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중개사법 익힘장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사법 익힘장은 총 법령 및 실무가 40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총 40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이 총 27개 테마가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중개 실무 합쳐갖고 13개 테마, 이렇게 해서 총 40개 테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개사법 익힘장은 중개사법의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잘 세워놓으면 여기다가 살만 붙이면 되니까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아주 수월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익힘장 자료는 제 카페를 방문해 갖고 프린트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부자랜드 원격학원을 방문하셔서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테마 40개 중에서 오늘은 테마 1과 테마 2 요거 이제 두 개 테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용어의 정의입니다.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용어의 정의 총 6개의 용어의 정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정의는 중개입니다. 중개라는 것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먼저 중개 대상물이 해야 된다.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 요거를 세 번째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거. 요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중개 대상물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는 것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의하면 총 몇 가지? 네 가지. 첫 번째 토지,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세 번째는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의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요 네 가지를 중개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중개상물에 대해서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권리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요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뭐가 됩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표현하면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되니까는 법률행위가 되는데 이 법률행위를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게 되는데 법률행위는 뭐라고 정의하게 되냐면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정의하죠.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더 모르겠죠. 근데 이 법률행위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인데 여기서는 이제 계약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이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 체결을 알선을 해주는 게 중개에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리, 요게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 물권과 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권 중에서는 용익물권의 세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에서 유치권, 저당권 등이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에서는 부동산 임차권 등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이 권리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 계약에 해당이 되면은 동그라미 치는 거고 계약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반대말이 뭡니까?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계약이라고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은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이니까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치권 설정은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X표를 치는 것이고 유치권 이전은 이건 계약이죠.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요건을 구비했을 때 중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특히 이 권리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게 됩니다.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중개에 해당된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의 개념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의 정의는 중개에다가 한 글자가 덧붙여서 중개업이 됩니다.
중개업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뭐를 받고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로 하는 것,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에서 일정한 보수를 받고 했으니까 보수를 받고의 반대말은 보수를 받지 않고 공짜로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보수를 받기로 약정만 했을 때는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보수를 달라고 의뢰인에게 요구를 했을 때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래서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고 요구한 자체는 보수를 받은 게 아니니까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보수를 손에다가 꽉 줬을 때만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개는 앞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간에 매매이건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알선하는 것을 업을 했을 때 중개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업의 개념이 조금 추상적이죠. 업을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했을 때 업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야 되니까 반대말인 특정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도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되니까 반대말은 일시적이 맞죠. 근데 우리나라 판례에서는 일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우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연자가 나오면은 무조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연은 중개업소 이름이 아니라 어디 이름? 술집. 아름다운 청주에 있는 술집을 얘기하는 것이지 중개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게 된 의도, 동기, 규모, 횟수, 기한,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이나 거래 관념에서 정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기회에 단일에 건물 전세기 중개라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와 중개업의 개념을 살펴봤는데 이 중개라는 것은 이거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등록하고 중개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하면은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개업을 했느냐 했지 않느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하는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돼야 중개에 해당될 수 있고 중개에 해당돼야 중개업이 될 수 있고 중개업에 해당돼야 무등록 중개업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 중개대상물을 취급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무등록 중개업자를 정하는 표준이 된다.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용어의 정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용어의 정의부터는 쉽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뭐를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겠죠. 공인중개사 법령은 오직 자격이 있는 사람만 공인중개사라고 칭하지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공인중개사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법령에서는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총 세 가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가 있게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게 되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있게 됩니다. 세 사람 다 공통점 뭐를 가지고 있다?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니까 전부 다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회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개업공인회사는 용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 등록. 자격을 가지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사장님을 지칭합니다. 소속공인회사는 자격증이 있는데 소속. 개업공인회사에게 소속되어 있으니까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종업원을 지칭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으니까는 앞뒤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격증 갖고 뭐하는 사람? 열심히 놀고 있는 사람 해서 세 사람은 서로 구별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용어의 정의는 개업공인회사입니다. 개업공인회사라 하면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등록한 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격을 취득한 자, 개공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등록한 자 이렇게까지만 가야 되는 겁니다. 그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속공회사와 중개보조원이 되는데, 소속공회사라 하면 누구에 소속된 공인인회사, 개업공회사에 소속된 공인인회사, 개업공회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인회사인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중개 업무를 모하거나 수행하거나 개업공회사의 중개 업무를 모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공회사의 용어의 정의가 매 시험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는 지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소속공회사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개업공회사에 소속된 공인인회사,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인회사 자격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 소속공회사는 두 가지씩이나 있구나. 잘됐다. 한 가지만 갖고 지문을 만들어야지. 소속공회사는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으로서 공인인회사인 자만을 말한다. OX, X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면 하나만 얘기하고 만, 단정적인 말이 들어가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또한 소속공회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을 해도 되고 개업공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용어의 정의는 중개보조원입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뭐가 아닌 자로서 공인인회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죠. 공인인회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회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개업공회사의 중개 업무에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모하는 자, 보조하는 자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배우시게 되는데 이 소속공회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개업공회사의 고용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고용인 하면은 사장, 종업원, 종업원을 지칭하는 거죠. 이 다음에 공인인회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공인인회사인 개업공회사 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사장님이 되시면은 그 밑에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종업원 중에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소속공회사, 자격증 없는 사람은 중개보조원,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인인회사인 개업공회사 사장님은 소속공회사한테는 어떤 일을 시킬 수 있고 중개보조원에게는 어떤 일을 시킬 수 있고 알아야 되겠죠. 소속공회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해도 되고 개업공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중개보조원은 개업공회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가 요즘에는 이 법문에 충실해서 문제가 나오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령을 원문대로 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살펴봤고 테마 2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여부는 공인인회사법 제3조에서 규정을 두게 되는데 이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는 것도 매 시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겁니다. 공인인회사법 제3조에 의하면 첫 번째, 토지가 중개상물이 되고 두 번째는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상물이 되고 세 번째는 시행령에 위임하게 되는데 시행령에 의하면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재단법상의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요거 네 가지를 중개상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네 가지가 중개상물이니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그러면 이 네 가지 외에 다른 물건들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채굴 광물, 상표권, 자동차, 선박, 중기, 항공기 이와 같은 것들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이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거의 매 시험마다 출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가 중개상물이 되는데 한필이 토지 일부는 매매의 대상은 되지 않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용도로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을 개업공회사가 중개해 줄 수 있으니까 한필이 토지 일부도 중개상물이 된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설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중개상물이 되는데 아주 반가운 용어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그 밖에. 그러면은 건축물과 토지의 정착물과의 관계는 연결이 되겠죠. 건축물이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만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충분히 부착이 돼 있어서
그 용도를 해하지 않고는 이동할 수 없을 정도가 됐을 때 이것을 토지의 정착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판잣집 중개사물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차량용 이동주택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니까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있게 되는데 바로 여기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세차장 구조물,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례니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이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이면 중개사물이 되니까 등기가 돼 있어야 건물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중개사물에 해당이 되고 무허가 건물도 중개사물에 해당이 된다. 또한 현재 존재하고 있을 것도 요건으로 하지 않으니까 장래의 건물도 중개사물에 해당이 된다. 장래의 건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거를 분양권 또는 분양증서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분양권 분양증서도 중개사물에 해당이 된다. 근데 이 분양권 분양증서와 구별해서 알아두시는 개념이 바로 입주권이 되는 거죠. 단순히 증서 소진에게 우선적 지위만을 부여해주는 권리관계인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입주권은 중개사물에 해당되는 걸로 쓰이는 경우도 있죠. 저기 뒤에 가보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근을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 이미 입주로 선정된 지위, 이거는 장래에 건축될 건물로서 중개사물에 해당이 된다. 단순히 증서 소진에게 우선적 지위만을 부여해주는 권리관계인 입주권은 요거는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고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권은 이제는 그냥 시험에 나올 수 없다는 얘기죠. 앞에 전제가 붙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증서 소진에게 우선적 지위만을 부여해주는 권리관계인 입주권, 이렇게 하면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고 금지되는 증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기를 취득한 입주로 선정된 지위, 요거는 중개사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입주권과 똑같은 개념으로서 토지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대토권, 대토권도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 4개가 있죠. 세차장 구조물, 영업권, 입주권, 대토권, 중개사물에 해당되지 않고, 그 다음에 분양권, 분양증서는 요거는 중개사물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5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 4가지와 판례 5개, 그러면 9개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4개 내지 5개 갖다 놓고 중개사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찾아라. 이렇게 해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고, 또한 이와 같은 것들이 중개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2가지 요건을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건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상물, 사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상물,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국공유지에서는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국공유지에서는 행정재산, 행정목적에 제공되는 국공유재산, 시청, 군청, 동사무소 이와 같은 것 등은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일반재산, 경복궁이라든가 문화재, 무주부동산 누구 겁니까? 국가 거고, 미채굴 광물 국가 거죠.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고, 포락지, 사건이 소멸되니까 중개상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법상 거래 대상이 되면은 공법상 제한이 있든 사법상 제한이 있든 중개상물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공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상물, 그린벨트 지역 내의 토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사법상 제한이 있는 중개상물, 법정시장권이 설정된 토지, 유치권이 설정된 건물, 중개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토지 건물이 중개상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묻는 거죠. 앞에 개발제한구역 내라는 것은 공법상 제한에 불과한 것이고, 법정시장권이 설정돼 있다, 유치권이 설정돼 있다, 이거는 사법상 제한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중개상물이 되면은 공법상 제한이 있든 사법상 제한이 있든 중개상물이 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요즘에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 나왔으니까 무조건 X,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한 거죠.
한국말은 항상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겸손하게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개인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아까 개공사가 중개를 해주는 것은 양당사 간에 계약 체계를 중개해 준다고 했죠. 그래서 계약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법률행위의 대상이 돼야 되니까 매매교환 임대차, 그 다음에 유치권 법정이상권 이전을 알선하는 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이 중개가 개입될 수 없는 것,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되는 것은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상속, 경매, 유치권, 그 다음에 법정이상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 법정이상권은 이전을 알선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중개 대상이 되는데 설정을 알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서 당연히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개 대상물까지 해갖고 오늘 테마 2까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꾸준히 이 익힘장을 할 건데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자랜드로 오시면 됩니다. 부자랜드 단과 중심의 원격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영상 전문 학원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한 과목당 10만 원에 1년 동안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만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은 10만 원만 내면은 1년 동안 강의를 들을 수 있고, 만약에 시험에서 떨어지면은 이 1년을 무료로 다 연장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과목 추가하는 데마다 5만 원씩만 추가를 하시면 한 과목씩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과목은 30만 원. 30만 원에 1년 동안 해주고 그 다음에 불합격 시에는 1년 동안 연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프로그램에는 기출특강이라든가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과정까지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의 메이저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기출특강 한 과목 듣는데도 뭐 10만 원 이상 되죠. 근데 우리는 기출특강이라든가 단원별 동형 모의고사 이것까지 다 포함을 해갖고 1년 동안 강의 듣는데 단돈 10만 원이 되니까는 법령 및 실무는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확실하게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